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4일 일요일, 그날은 슈퍼볼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곳저곳엔 슈퍼볼을 관람하려는 인파로 가득 찼죠. 미국 텍사스주 에블린에 위치한 한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33살 체러티 또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느덧 자정을 넘긴 밤 12시 반, 갑자기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체리티를 찾아옵니다. 불길했죠. 기니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4살 된 딸이 있으시죠?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어린 딸 엘라가 사망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마 체리티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한 사람,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페리스인데요. 체리티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페리스는 겨우 13살이었죠. 체리티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은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페리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1시간 전인 2월 4일 밤 11시 42분. 911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앳된 목소리의 소년인데 자신을 13살의 페리스라고 밝혔죠. 그때 실제 음성 함께 들어보실까요? Abilene 911. Hello? Abilene 911, go ahead. I accidentally killed somebody. You think you killed somebody? No, I know I did. I woke up and I was hallucinating. You were hallucinating? Yes, and I thought my sister was a demon and I killed her. I want you to start CPR, okay? No, I know for a fact that she did because Do you want to go ahead and try? It might still help, okay? No, I don't need to hope because... Come on, Darius, work with me. I want you to put your hands on her chest, okay? And I want you to push 30 times. I want you to count. 1, 2, 3, 4, 5, 6, Harris? 그러니까 전화 내용인즉슨 페리스가 환각에 빠져서 4살 된 여동생 엘라를 악마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든 여동생을 칼로 여러 번 찔렀고 정신을 차린 후에야 911에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조대가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했는데 엘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낭자한 침대에 엎드린 채 몸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죠.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페리스는 어쩐지 차분한 표정으로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즉각 경찰에 체포되었고요. 엄마 체리티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보자마자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아이가 아이를 살해한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엄마가 된 심정을 우리가 쉽게 헤아리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페리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우뚝 서 있기만 했어요. 어쩌면 전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망한 엘라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라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과 구타의 흔적, 그리고 17번이나 칼에 찔린 흔적이 동시에 발견된 겁니다. 근데 독특한 건 이 상처들의 깊이가 매우 얕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페리스가 환각 상태였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해서 겁먹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범행을 저지른 정황입니다. 목도 졸랐고 구타도 했고 칼로 찌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앞서 911 신고를 했을 당시에 페리스가 이 상담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해라 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던 엘라 시신은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격적인 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페리스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또 엘라의 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옵니다.
페리스의 휴대폰을 보는데 범행을 하기 직전에 가학적인 포르노를 시청한 기록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믿기 힘든 이 정황들이 막 쏟아지니까 엄마는 그제서야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면회 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묻게 되죠.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혹시 동생 일부러 죽였니? 그 순간 빤히 엄마를 쳐다보던 페리스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 존나 멍청해. 와, 왜 무슨 반응이죠? 아이가 엄마와 또 자신을 수사하는 이 수사관까지 모두 조롱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됩니다. 페리스는 동생을 왜 죽였냐라는 동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대요. 원래는 엄마도 죽이려고 했는데 타겟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죽는 때 느껴지는 고통은 10분, 15분이면 끝나지만 엄마가 자식이 죽었다면 평생 동안 고통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를 죽임으로써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이야기. 와, 아니 도대체 왜 엄마를 향해서 이토록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학대를 받았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체리티의 삶 전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생인 체리티는 큰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경제적으로 꽤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란이 시작되죠. 이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엄마 카일라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7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해요. 근데 또 이 와중에 딸 양육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였죠. 돈은 궁핍하지 않았지만 체리티는 완전히 방치가 된 채 무관심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녀는 점점 반항을 했고요. 17살에는 끝내 헤로인에 중독되고 말아요. 근데 이때 친엄마의 반응이 좀 놀라운데 딸한테 $100를 주면서 아예 집을 나가서 마약할 곳을 찾아서 살아가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엄마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체리티는 혼자서 삶을 꾸려나갔고 한편 약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더 피폐해질 무렵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체리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는지 즉시 약을 끊었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1993년 10월 10일 체리티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그게 바로 아들 페리스입니다. 페리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해요. 특히 창의성과 예술 분야에 거의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냈는데 IQ 검사에서 받은 점수가 무려 141입니다. 참고로 IQ가 보통 140이 넘으면 천재로 불린다고 하죠. 엄마 체리티는 페리스가 내 인생을 거의 구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들을 끔찍히 여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의 부재가 그녀에겐 큰 상처였죠. 아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은 남자들과 어울렸지만 딸에게는 매정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체리티는 내 자식만큼은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길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체리티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엘라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친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새 아들 페리스와 딸 엘라까지 소중한 두 자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페리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게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요. 아이가 동생의 존재를 굉장히 격렬하게 부정을 하는데 그 거부 반응이 거의 임신 내내 계속됐다고 해요.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상 엘라가 태어나니까 페리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꽤 의젓한 오빠가 되어줍니다. 남매 간의 그 흔한 다툼도 없었고요. 남매는 정말 다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페리스가 11살쯤 됐을 때 엄마 체리티가 하고 있던 이제 작은 비즈니스가 실패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또다시 약물에 손을 댑니다. 이번엔 코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11살이었던 어린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요. 체리티가 이때 한 6개월간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모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리티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약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의 어느 날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이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동생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가 막 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엄마는 훈육 차원에서 아들 페리스를 혼내게 돼요. 근데 순간 아이가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부엌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막 칼을 휘두르면서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간신히 달래고서야 상황이 진정됩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일에 엄마는 꽤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고민 끝에 페리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돼요. 이때 병원에서는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죠. 근데 그 결과는 좀 뒤늦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페리스는 이미 상당한 살인과 자살 충동에 휩싸여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체리티가 그 당시 이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페리스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또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문제의 2007년 2월 4일 저녁 엄마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 집에는 13살 페리스와 4살 엘라 그리고 그들의 보모가 함께 있었죠. 보모가 저녁 식사를 챙겨줬고요. 다음에 엘라를 먼저 방에 데려가서 잠을 잘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때 페리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10시쯤이 되니까 엘라가 잠에 들었죠. 페리스가 보모한테 다 자니까 일찍 가셔도 되지 않겠냐? 라고 좀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모가 이때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게 돼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페리스는 부엌칼을 들고 동생 방으로 들어갔고요. 엘라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르게 되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엘라의 가슴과 손목, 팔뚝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페리스의 행동이 더 기이했어요. 다시 자기 방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가더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6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911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동생이 악마의 씨인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통화에서 막 울먹였었잖아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환각에 빠진 것도 아니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한 적도 없고 심폐소생술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소리만 냈던 겁니다. 뒤늦게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페리스는 엄마와 구조대원들, 경찰들을 다 비웃으면서 네? 제가 살인 저지른 거예요 라고 범죄를 자백하게 되죠. 와,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페리스는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엄마를 향한 복수라고 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정확히 그래서 뭐에 화가 났냐, 뭘 복수하고 싶었냐를 알아내야 할 텐데 미스테리하게도 경찰조차 끝내 이 부분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짐작하기를 엄마가 코카인에 중독되었을 때 좀 아들이 힘들어했잖아요. 그거가 동기가 됐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걸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어딘가 부족한 듯 하죠. 사실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엄마가 그때 약에 취해서 화가 났다라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엄마가 엘라를 임신했을 때 동생에 대한 질투를 느꼈고 이에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난 4년간 동생하고 너무도 우애좋게 지냈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을 살인한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라를 찔렀고요. 제가 칼을 천천히 꺼냈어요. 그 느낌이 마치 마시멜로나 매트리스를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아주 표현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경찰 또한 이 진술들을 들어보면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과 그 느낌을 일부러라도 좀 관찰하고 예리하게 기억하려는 듯 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이코의 살인 본능을 복수라는 핑계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페리스와 엘라 옷에서 왜 정액 반응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처음에 페리스가 동생을 이제 겁탈했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나 사실 그거 엄마 열받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실제로 엘라의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페리스가 진술을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동생을 살해한 페리스 베넷은 명백한 사이코패스로 판정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또는 10대를 과연 사이코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부의 학자들은 뇌가 아직 애들이 완벽하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냥 어린 아이라서 한 행동이 사이코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 서 있는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증상은 5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페리스 베넷의 재판은 소년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년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 징역 40년이 선고되죠. 만약에 얘가 성인이었다면 종신형을 받고도 남았을 사건입니다. 재판 당시에 피해자의 엄마이자 가해자의 엄마인 체르티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녀는 결국 가운데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는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체리티는 결국 딸을 죽인 아들을 용서합니다. 수감이 된 아들을 계속 찾아갔고요. 대화를 시도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 엄마를 벽에 밀치고 막 목을 조르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도 벌어졌죠. 페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 석방되면 엄마 찾아가서 죽일 거다 라는 정말 거친 협박을 거리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페리스의 석방 날짜는 2047년 2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2027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지금 아들 찾아갈 게 아니라 이름 바꾸고 이사 가야 한다. 당신 사이코 아들이 언제 찾아서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체리티는 꿋꿋하게 아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6년이 지난 2013년 체리티는 피닉스라는 이름의 남자아이 셋째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큰형의 존재에 대해 알려줄 생각이라고 하죠. 글쎄요. 물론 그녀의 결정이겠지만 과연 막내 피닉스가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체리티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나는 아들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끝까지 엄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만들어진 유소년 축구교실 묵바.
이 뭇바란 단어는 태국어로 야생 멧돼지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강인한 축구팀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거겠죠. 2018년 6월 23일, 뭇바 축구팀은 모두 설레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나서 치앙라이 북쪽에 있는 태국의 유명한 동굴 탐루엉으로 피크닉을 계획했기 때문인데요. 여긴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로 총 길이가 무려 10km에 달합니다. 내부 구조가 미로처럼 복잡하긴 했지만 위험한 곳은 아니었고요. 평소 주민들도 자주 찾는 그런 관광지였죠. 그날 11살부터 16살까지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팀 12명, 그리고 25살의 코치 1명이 신나해 하면서 함께 동굴 입구를 지나 안으로 깊숙이 진입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이 됩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동굴의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탐루엉 동굴은 석회 동굴입니다. 이게 이제 땅속을 흐르던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땅 밑에 텅 빈 공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가보면 내부의 굴곡과 너비의 차이가 제각각 아주 급격히 나타납니다. 소년들이 이 동굴에 들어갈 당시에는 사실 순조로웠습니다. 물론 굴곡이 무려 5m 이상이라서 아이들이 동굴 안에서 트레킹을 하듯이 지하 내부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동굴 입구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일행이 지나온 저 5m짜리 굴곡이 이미 수심 5m가 된 계곡으로 변해버린 상황이에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런 큰 비가 예상될 때는 당연히 동굴 출입을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미처 통제를 하지 못했던 건데요. 실제로 태국의 본격적인 우기는 그때로부터 일주일 후에나 예정돼 있던 터였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빗물이 계속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황한 축구팀이 물을 피해서 오히려 동굴의 더 깊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완전 진퇴양난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숙이 들어갈수록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것도 당연하겠죠. 문제는 이들이 여기서 실종됐다는 걸 알고 있긴 할까요? 밖에서 이제 아이들을 기다리던 부모들이 연락도 없고 집에 돌아오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축구팀 사무실에서조차 아이들을 이끌고 나간 코치가 연락이 없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차에 문득 몇 시간 전 코치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기억났죠. 동굴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즉각 위급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했고 소방서에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실종 이튿날인 6월 24일, 이때부터 대대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군 소속 네이비실과 경찰, 소방대원까지 총 1000여 명이 합동 구조에 투입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동굴에 진입하는 것조차 난관이었죠. 일부 구간이 아예 물로 다 꽉 차 있어서 평범하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 장비를 장착한 전문 다이버가 동원이 되는데 또 다른 난관이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물 자체가 다 흙탕물이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조차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죠. 혹시 축구팀이 안에서 변을 당한 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지, 실종자들이 물을 피해서 어딘가에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과연 그 상태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건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동굴 안에는 물이 넉넉히 있죠. 그리고 또 이 석회암이 바위에 구멍이 많아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사람만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는 얘기죠. 누가 뭐래도 빨리 구해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한편 지상에서도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다른 출구로 나왔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대 때문에 동굴이 통하는 이 산속 곳곳을 다 뒤지게 돼요. 심지어 동굴과 좀 가깝게 연결된 땅까지 뚫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전체 탐루엉 동굴의 구조입니다. 산을 가로지르고 있는 이 길고 긴 석회 동굴. 이 속에 도대체 어디에 뭇바 축구팀이 있는지 외부에서는 쉽게 알 길이 없었죠. 답답합니다. 그렇게 실종된 날로부터 3일째가 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미얀마, 라오스 여러 국가에서 석회 동굴의 특이성을 잘 알만한 추가 전문 구조인원들을 파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건 당시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도가 됐는데 그 이유가 워낙 여기가 구조해내기 특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답답했어요. 그렇게 무려 열흘이 지난 7월 2일입니다. 영국에서 온 동굴 전문 잠수부 2명이 내부로 투입합니다. 여기는 일반 잠수부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일 만큼 아주 험한 곳이죠. 이들이 컴컴한 동굴 바닥을 기어서 급류를 타고 무려 내부 5km 지점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인기척을 느낍니다. 실종자 13명 전원을 찾아낸 겁니다. 발견 당시 13명 전원은 물로 둘러싸인 언덕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국 대원이 물속에서 딱 나타나자 소년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영어로 헬로우 하고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딱 봤을 때 이들은 건강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이죠. 오히려 아이들은 이 구조대원에게 우리가 도대체 여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 거냐, 그리고 언제 나갈 수 있는 거냐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들을 밖으로 빼내기만 하면 될 텐데 근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동굴 입구까지 돌아가려면 잠수부들이 온 것처럼 물에 완전히 잠긴 채 긴 구간을 수영하고 잠수해서 지나가야 했죠. 물론 그들 옆에는 숙련된 잠수부가 함께 할 겁니다. 하지만 마침 그 중간 경로에 아주 폭이 좁은 구간이 존재해요. 마의 구간이죠. 이때만큼은 생존자 혼자서 잠수를 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들 중에서 수영이나 잠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죠. 아니면 혼자 이 구간을 빠져나오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여러분 이 구간이 아주 좁고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여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좀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산소통을 메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통을 빼고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동굴의 구조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일단 이 잠수부 구조대가 급한 대로 아이들한테 잠수 교육, 수영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숙련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더 필요했죠. 한편 실종자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동굴 밖에서도 급하게 물을 퍼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른 길로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1시간에 1600리터씩 퍼냈는데 그래봤자 동굴의 수위가 1cm 정도 줄어드는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요, 물을 다 빼내는데 장장 4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것조차 앞으로 비가 더 오지 않는다라는 조건인데 태국에서는 우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동굴의 천장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그들을 헬기로 하나씩 꺼내는 방법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천장에서 수직으로 700m나 뚫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혹시 동굴이 붕괴될 수도 있죠. 그럼 더 위험합니다. 모두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이었죠. 이걸 어째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던 차 결론은 당장의 구출은 힘들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가 장기전을 대비하기 시작했고요. 무리가 있는 곳으로 약 4개월치의 식량을 조달하기 시작해요. 이외에 의사와 간호사, 특수대원들도 파견됩니다. 또 내부에 전화선을 설치해서 외부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동굴 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아이들은 밝았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제가 얼른 돌아가서 부모님 가게 일을 꼭 도울게요 하는 기특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러던 7월 6일에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국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작전을 하던 중 사망한 겁니다. 동굴 내부에다가 그 산소통을 전달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던 중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망자는 39살의 사만 쿠난. 그는 전직 해군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이었는데 전역을 한 후에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동굴 소식을 듣고 바로 사고 구조대에 지원한 자원봉사자였던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동굴에는 비통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봤더니 또다시 큰 폭우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굴 내부의 산소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7월 8일, 구조대는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방법은 그 가는 길에 로프를 전부 묶어뒀고요. 2명의 구조대원이 1명의 이 생존자 아이를 데리고 차례대로 동굴 바깥까지 하나하나 13명을 구조해내기로 한 겁니다. 그 마의 구간을 지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대원이 아이의 산소통을 대신 들어줘야 했죠. 이들이 수영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였고요. 모두 긴장했고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진정제를 먹기도 했습니다. 7월 9일 구조작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구출돼요. 그런데 이 선구출된 4명의 아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죠. 아직 동굴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가족들을 배려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곧 이어진 2번째 구출 작전에서도 4명이 추가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0일 드디어 남아있는 5명을 모두 구출해내면서 생존자가 무사히 생還하는데 성공합니다. 이건 실종 1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굴을 모두 빠져나온 아이들은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빠져나온 축구팀 코치 에까본 찬따웡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코치는 동굴에서 최초로 발견된 시점까지 약 열흘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과는 반대로 발견 시점에 아이들은 꽤 기력이 좋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버틴 건지 알아보니까 그건 바로 아이들이 애초에 동굴에 들어간 이유는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량의 간식을 챙겨갔죠. 그런데 음식이 있어서 다행인 건 맞지만 동굴에 갇힌 후에 축구 코치는 유일한 어른으로서 이 식량을 잘 분배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자신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챙겼고요. 정작 본인은 간식을 단 한 입도 먹지 못하고 오직 물만 마셔가면서 버텼다는 사실이 전해지죠.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고 정말 참된 어른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치의 지혜와 활약은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때도 바닥에 있는 건 절대 마시지 마라. 천장에 맺혀 있는 것만 마셔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혹시 모를 세균 감염을 걱정한 겁니다. 또한 동굴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무섭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공포에 떨 때면 다 같이 축구팀 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또는 명상을 하면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잠을 꼭 자두라고 건강도 챙겼죠. 그의 나이 겨우 25살 청년입니다. 그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있고 또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에 승려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걸 배웠던 겁니다. 한편 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코치는 미얀마 출신으로 난민입니다. 그래서 태국 시민권이 없는 무국적자였죠. 그런데 이 구조 이후에 태국 정부는 그에게 시민권을 수여했습니다. 다시 구출 사건으로 돌아와서 동굴에서 나온 직후 아이들과 코치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건강에 큰 지장이 없어 상태는 금방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병원에서 다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13명 다 건강해 보이는 게 참 기분이 뭉클하죠. 참고로 아주 귀여운 일화도 있었는데요. 구출 당시에 생존의 기쁨도 잠시, 이 축구팀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그 와중에 러시아 월드컵이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급하게 묻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동굴에서 무려 17일을 버틴 소년들과 코치. 이 기적적인 생존 스토리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동굴 입구에 특별한 동상이 하나 세워집니다. 이들을 구출하려다가 사망한 전 해군 특수부대원 사맘 쿠난의 동상이었죠. 맞죠. 생존자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태국의 국왕은 사만 쿠난을 소령으로 특진시키고 왕실의 최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밖에도 태국 정부가 이 구출 작전을 통해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보면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세계 각국에 발빠르게 동굴 전문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 돼서 태국에 온 이들에게 거의 외교관급의 면책 특권을 줬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비난받을 것을 막고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라 라는 조치였습니다. 덕분에 영국인 다이버가 들어가서 실종자들을 최초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구조에 헌신했던 해외 자원봉사자들 100여 명도 있었는데요. 이들에게는 태국 여행권과 항공권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 긴 서사가 끝났습니다. 동굴의 소년들은 모두 각자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죠. 사진 속의 모습은 이들의 스토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나서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엘렌 쇼에도 출연한 모습입니다. 참, 오늘 톰이 오랜만에 참 훈훈한데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컴컴한 동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양보하면서 살아남고 또 그저 살려야 한다라는 목표 하나로 모두가 뜻을 이룬 이 사건. 뜨거운 인류애를 잘 보여주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